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거대한 철제 대문을 통과할 때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다. 오수진은 JK그룹 한 회장의 저택으로 알려진 성채와도 같은 그곳에 발을 들인 지 이제 막 3시간이 지난 참이었다. 그녀의 직함은 청소부였지만 그녀의 손놀림이나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을 훑는 눈빛에서는 단순한 청소부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녀의 눈은 사소한 먼지 한 톨을 찾는 동시에 공간의 구조 사람들의 동선 그리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감정의 입자까지 포착하고 있었다. 이 저택은 침묵으로 지배되고 있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너무나 완벽하게 연마되어 있어 모든 발걸음 소리를 날카로운 메아리로 증폭시켰지만 이상하게도 저택의 고용인들은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을 터득한 듯 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복도를 스쳐 지나갔고 오직 눈빛과 희미한 고갯짓으로만 의사를 교환했다. 그 침묵의 중심에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닌 주인이어야 했을 두 아이가 있었다. 쌍둥이 한서준과 한서연. 수진은 일을 시작하기 전 박여사로 불리는 집사에게서 그들에 대한 간략하고도 엄중한 지시를 받았다. 쌍둥이 도련님과 아가씨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셔. 그러니 말을 걸거나 소리를 내서 주의를 끌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똑바로 쳐다보는 행동조차 삼가야 해. 그냥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게 이곳의 규칙이야. 그분들의 평온을 방해하는 건 절대 용납될 수 없어.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연민보다는 체념과 엄격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깨지기 쉬운 값비싼 도자기를 다루는 법을 설명하는 듯했다. 수진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평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다. 저것이 과연 평온일까? 아니면 잘 관리된 감옥일까? 그녀가 처음으로 쌍둥이를 마주친 것은 2층 중앙홀을 닦고 있을 때였다.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이 눈부신 공간. 그곳을 두 아이가 조용히 가로지르고 있었다. 17살이라고 들었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그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채 살아온 탓인지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함과 동시에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빠인 한서준은 곧고 단단한 느낌을 주었다. 짙은 눈썹 아래의 눈은 언제나 주변을 경계하는 듯 날카롭게 빛났고 여동생의 반 발짝 앞에서 걸으며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했다. 동생 한서연은 오빠와는 대조적으로 연약하고 섬세한 인상을 풍겼다. 긴 생머리는 찰랑거렸고 하얀 피부는 햇빛을 본 적 없는 것처럼 창백했다. 그녀의 시선은 늘 바닥을 향해 있었고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거부하는 듯 보였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된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다. 그들은 수진을 포함한 다른 고용인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박 여사의 말처럼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투명 인간인 것 같았다. 수진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녀는 최고급 마호가니 난간을 닦으면서도 쌍둥이의 모습을 시야 한 구석에 담아두었다. 그녀가 이 저택에 들어온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확인의 중심에 바로 저 두 아이가 있었다. 오후가 되자 저택의 실질적인 안주인인 윤마담, 즉 한 회장의 두 번째 부인이 외출해서 돌아왔다. 그녀의 등장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저택의 공기를 순식간에 흔들어 놓았다. 명품으로 휘감은 몸에서는 강렬한 향수 냄새가 풍겼고 하이힐 소리는 대리석 바닥을 또각거리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박 여사 오늘 새로 온 사람이라더니 저 여자야. 윤마담은 턱짓으로 수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내 사모님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하기로 했습니다. 박 여사가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일은 똑바로 하는지 지켜봐. 어리숙해 보이는데 비싼 물건에 흠집이라도 내면 바로 내보내도록 해.
명심하겠습니다, 사모님. 윤 마담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듯 노골적이고 모욕적이었다. 수진은 미동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는 굳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모욕에 익숙하다는 듯 혹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평온을 유지했다. 윤 마담은 흥미를 잃었다는 듯 콧방귀를 뀌고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가 쌍둥이를 지나칠 때 그녀는 아이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복도에 놓인 장식품을 지나치는 것과 같았다. 그 순간 수진은 한서준의 턱선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안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은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에 일어났다. 윤 마담이 아끼는 크리스털 화병에 새로 꽂을 꽃을 가져오던 젊은 하녀가 긴장한 나머지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 끼악! 짧은 비명과 함께 하녀의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크리스털 화병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저택의 침묵을 산산조각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크고 갑작스러워서 근처에 있던 모든 고용인들이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박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실수를 저지른 하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수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창틀을 닫고 있었다. 그녀 역시 소리에 놀랐지만 그녀의 시선은 소리가 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중앙홀의 계단참에 멈춰 서 있던 쌍둥이 한서준과 한서연, 모두의 시선이 깨진 화병과 겁에 질린 하녀에게 쏠려 있는 동안 오직 수진만이 쌍둥이를 보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를 듣지 못하니 당연한 일이었다. 한서준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한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 소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들만의 고요한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수진은 보았다. 그녀의 눈은 보통 사람이었다면 결코 인지하지 못했을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한서연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움찔하는 것을. 그것은 마치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사람이 본능적으로 보이는 방어 기제와 같았다. 그 움직임은 1초도 되지 않아 사라졌고 그녀는 다시 완벽한 부동의 자세로 돌아갔다. 오빠인 한서준의 눈빛이 스치듯 여동생에게 향했다가 다시 정면을 향하는 데에도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렸다.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박 여사도 겁에 질린 다른 하녀들도 그리고 곧이어 나타나 불같이 화를 낼 윤 마담도 오직 수진만이 그 숨막히는 침묵의 균열을 목격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대체 누가 내 화병을? 윤 마담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하녀는 거의 기절할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갔다. 분노 질책 그리고 공포. 수진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창틀을 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침착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퍼즐 조각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듣지 못한다고 했다. 태어날 때부터.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도 그렇게 진단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방금 저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착각이었을까? 우연의 일치 아니면? 수진은 고개를 들어 멀어지는 쌍둥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두 아이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들만의 고요한 걸음으로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들의 뒷모습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장애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가장 견고하고도 슬픈 요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요새의 벽에 오늘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오직 오수진만이 그 균열을 목격했다.
그녀는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본 것 같았다. 혹은 그 너머에 숨겨진 깊고 어두운 진실의 편린을 엿본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침묵의 성에서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겹겹이 쌓여 화석처럼 굳어버린 거짓과 비밀의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 될 터였다. 저녁이 되어 고용인들이 식사를 위해 식당 한쪽에 모였을 때 오늘의 소동은 단연 화제거리였다. 그 화병 사모님께서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 오신 거라던데 최소 수천만 원은 할 거야. 그 아이 이제 쫓겨나겠네. 불쌍해서 어떡해. 박 여사님 얼굴이 흑빛이 되셨어. 우리까지 불똥 튀는 것 아니야. 수진은 말없이 수저를 움직이며 다른 고용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깨진 화병과 하녀의 운명, 그리고 윤 마담의 분노에 쏠려 있었다. 아무도 쌍둥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논외의 존재였다. 수진은 생각했다. 만약 한서연의 반응이 정말 소리에 대한 것이었다면 왜 아이들은 듣지 못하는 척을 하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그 연극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정교한 거짓말이었다. 그 거짓말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녀의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식당 입구 쪽으로 향했다.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윤 마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식당 안을 훑다가 수진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경고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주제넘게 나서지 마라.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수진은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은. 그녀에게는 정보가 더 필요했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확신을 가져야 했다. 섣부른 행동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다. 특히 상대가 JK그룹의 안주인이라면 더욱 그랬다. 그날 밤 수진은 자신의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정원은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왕국. 하지만 그 완벽함 아래에는 썩어가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낮에 보았던 한서연의 모습을 떠올렸다. 움찔하던 어깨, 찰나의 흔들림.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아주 작은 성냥불 같았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잘 키워낸다면 어쩌면 이 거대한 성을 뒤덮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수진.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녀.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평범한 청소부로 보겠지만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해결사였다. 다만 그녀가 해결하는 것은 더러운 얼룩이나 먼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가리는 거짓과 정의를 왜곡하는 불의를 청소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곳 한 회장의 저택은 그녀가 지금껏 맡았던 그 어떤 현장보다도 거대하고 복잡하며 위험한 청소구역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침묵의 성에서 소리 없는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오수진의 하루는 치밀한 관찰의 연속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저택의 그림자가 되었고 그녀의 빗자루와 걸레는 침묵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쓸어 모으는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청소부였다. 누구도 그녀의 진짜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만큼 그녀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언제나 쌍둥이를 향해 있었다. 수진은 쌍둥이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유심히 살폈다. 그것은 세상에 알려진 어떤 수화와도 달랐다.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의 언어였다. 섬세한 손가락의 움직임, 미간의 미세한 찌푸림,
입꼬리의 찰나의 떨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의 교환.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고 대화가 되었다. 한서준의 움직임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마치 암호를 보내는 군인처럼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는 명확한 의지와 결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로 질문보다는 명령이나 단정을 내리는 쪽이었다. 이쪽으로, 그만, 괜찮아. 그의 언어는 동생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한 방패이자 울타리였다. 반면 한서연의 언어는 유려하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손짓은 마치 물 위를 떠다니는 나무집처럼 혹은 바람에 흩날리는 시어처럼 보였다. 그녀의 언어에는 질문과 감탄, 그리고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오빠의 단단한 세계 안에서 그녀는 그들만의 세상에 색채와 감성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듯했다. 수지는 그들의 언어를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두 아이는 서로에게 세상 그 자체가 되어주었던 것이다. 그들의 침묵은 고립이 아니라 그들만의 우주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우주는 위태로워 보였다. 특히 윤 마담이 근처에 있을 때면 쌍둥이의 언어는 거의 멈추다시피 하였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거리를 두었다. 그 모습은 수진의 가설에 무게를 더해 주었다. 그들의 침묵과 단절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박 여사는 수진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 2층 동쪽 끝에 있는 음악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 회장님께서 갑자기 먼지라도 털어놓으라고 하시는군. 내일까지 깨끗하게 정리해둬. 음악실. 수진은 그 단어를 조용히 되뇌었다. 저택의 배치도를 머릿속에 그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공간이었다. 다른 모든 공간이 차가울 정도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유독 그곳만은 시간이 멈춘 섬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수진이 두꺼운 원목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고여있던 슬픔의 공기가 그녀를 덮쳤다. 방 안의 모든 가구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어 마치 유령들이 사는 연회장처럼 보였다. 수진은 창문으로 다가가 두꺼운 벨벳 커튼을 젖혔다. 희미한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무수한 먼지 입자들이 춤을 추듯 반짝였다. 그녀는 천천히 가구들을 덮고 있는 천을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첼로 케이스, 낡은 악보가 꽂힌 보면대, 그리고 방 중앙에 위압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그랜드 피아노. 검은색 유광 피아노는 두꺼운 먼지 아래에서도 여전히 고고한 자태를 잃지 않고 있었다. 수지는 부드러운 천으로 피아노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러자 자신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매끄러운 검은 거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무심코 피아노 건반 뚜껑을 열었다. 상아색과 흑단색의 건반들이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아주 가볍게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멜로디 하나가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녀의 세상에 존재했던 유일한 위안. 어머니가 나지막이 불러주시던 자장가였다. 너무나도 아련해서 거의 잊었다고 생각했던 선율이었다. 솔솔솔솔 라솔파미레.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먼지 쌓인 음악실의 정적 속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울렸다. 그녀는 잠시 과거의 추억에 잠겨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잊었다. 그녀는 청소부 오수진이 아니라 엄마의 자장가를 듣던 어린아이로 돌아가 있었다. 그때였다. 쿵! 음악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서재 쪽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수진의 예민한 감각을 비껴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노래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음악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수진은 소리 없이 문틈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열린 서재문 바로 앞에 한서준이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두꺼운 양장본책이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서준의 얼굴이었다. 언제나 냉정하고 무표정하던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던 얼음 가면 같은 얼굴. 그 얼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여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그의 가슴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수진이 있는 음악실, 정확히는 소리가 흘러나온 그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잊었던 망령과 마주친 사람 혹은 봉인해 두었던 가장 끔찍한 기억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충격, 고통, 그리고 깊은 혼란. 수진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가설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한서준은 들었다. 그녀의 노랫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그에게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수진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날카로운 분석이, 서준의 눈에는 원초적인 충격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이 저택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쌍둥이 중 한 명과 수진 사이에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교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투명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굳게 닫힌 세계를 뒤흔든 침입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몇 초,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먼저 움직인 것은 한서준이었다. 그는 마치 화상이라도 입은 것처럼 황급히 시선을 거두고 허리를 숙여 책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다급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자신의 심장 소리가 윙윙거렸다. 그녀는 천천히 음악실 안으로 돌아와 피아노 앞에 섰다. 그녀가 흥얼거렸던 자장가. 그것은 평범한 자장가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쌍둥이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불러주었던 마지막 노래였거나 혹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비극의 날과 연결된 곡이었을 것이다. 수진이 막 생각을 정리하려 할 때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윤 마담이었다. 그녀가 언제부터 거기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의심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수진을 쏘아보고 있었다. 청소를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의 표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청소 내 눈에는 청소보다는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며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방은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특히 저 피아노는 누구도 건드려선 안 돼. 윤 마담은 피아노를 향해 턱짓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병적인 집착 같은 것이 느껴졌다. 명심하겠습니다. 먼지를 닦기 위해 잠시 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방금 서준이가 뛰어가는 걸 봤어. 네가 또 그 아이들 근처에서 알짱거린 건가?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그 아이들 눈에 띄지 말라고.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도련님께서 왜 뛰어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수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녀는 추측할 뿐 이유는 알지 못했다. 윤 마담은 수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수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몇 초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흘렀다. 결국 먼저 시선을 거둔 것은 윤 마담이었다.
그녀는 수진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짜증이 난 듯 보였다. 오늘 안에 청소 끝내도록 해. 그리고 다시는 이 방에 얼씬도 하지 마. 명심해, 내 역할은 먼지를 닦는 것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주제넘은 생각은 품지도 마. 그 말을 남기고 윤 마담은 돌아섰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았다. 윤 마담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서준의 이례적인 행동과 수진을 연결시킨 것이다. 위험 신호였다. 하지만 수진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두 개의 중요한 단서를 손에 쥐었다. 첫째, 쌍둥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소리에 반응한다. 둘째, 특정 멜로디가 그들의 깊은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다. 수진은 다시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저 피아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쌍둥이 어머니의 마지막 연주, 그녀의 죽음, 그리고 그날의 진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단순히 쌍둥이의 침묵을 깨는 것이 아니었다. 그 침묵을 만들어낸 근원적인 어둠을 파헤치고 그 안에 갇힌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묵묵히 음악실을 청소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을 닦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녀가 방을 나설 때 음악실은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해져 있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슬픔의 무게는 여전했다. 진짜 청소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오수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며 다짐했다. 이 거대한 저택을 뒤덮고 있는 거짓의 거미줄을 그녀는 반드시 걷어내고야 말 것이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간에 음악실에서의 사건 이후 윤마담의 감시의 눈길은 노골적으로 오수진의 등 뒤에 와서 꽂혔다. 그녀는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으려는 듯 수시로 수진의 청소 상태를 점검했고 다른 고용인들을 통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다. 이제 쌍둥이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 될 터였다. 수진은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다. 살아있는 증인인 쌍둥이에게서 눈을 돌려 이 저택의 벽과 바닥에 스며든 과거의 기억, 즉 죽은 증언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가구이자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을 법한 존재들이었다. 바로 오랫동안 일해온 고용인들이었다. 수진의 레이더에 걸린 첫 번째 인물은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최 여사였다. 예순을 훌쩍 넘긴 그녀는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이 저택에 그 누구보다도 맑고 깊었다. 그녀는 윤 마담이 오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쌍둥이의 친어머니인 고 김지원 여사가 이 집의 안주인이었을 때부터 이곳에서 일해온 산증인이었다. 최 여사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 다른 고용인들의 험담이나 소문에 끼어드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수진은 그녀가 쌍둥이를 바라볼 때 그 눈빛에 스치는 아주 희미한 슬픔과 애틋함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과거에 빛나던 모습을 기억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안타까움이었다. 수진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사냥꾼처럼 조용히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최 여사에게 다가갔다. 무거운 식자재 상자를 나르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고된 일이 끝난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뭉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최 여사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도와주는 수진에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오 선생. 젊은 사람이 어찌 이리 속이 깊어. 별 말씀을요. 어르신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수진은 결코 먼저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저 최 여사의 고된 하루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허리가 쑤신다는 푸념 자식들에 대한 걱정. 수지는 성실한 청중이 되어주었다. 신뢰는 그렇게 조용한 시간 속에서 쌓여갔다.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비 오는 날 찾아왔다. 두 사람은 창고에서 오래된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은으로 만든 수저 세트를 닦던 최 여사가 문득 먼 허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수저, 작은 사모님께서 참 아끼시던 건데. 작은 사모님. 그녀는 쌍둥이의 어머니 김주원 여사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윤마담은 그냥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수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나 최대한 무심한 척 대꾸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무늬가 아주 섬세해요. 작은 사모님께서는 미적 감각이 뛰어나셨나 봐요. 그 한마디가 본물의 수문을 열었다. 최 여사는 마치 오랫동안 봉인해두었던 보물 상자를 여는 것처럼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럼 말도 마요. 우리 작은 사모님 같으신 분이 없었지. 얼굴만 고운 게 아니라 마음씨는 비단결이었어. 피아노 실력은 또 어땠다고. 그분이 피아노를 치시면 이 커다란 저택이 꼭 천국처럼 느껴졌어.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시고 어린 도련님 아가씨는 그 옆에서 재롱을 부리고, 그때는 이 집에도 웃음소리가 가득했지. 최 여사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말을 통해 수지는 지금의 차가운 성체와는 전혀 다른 온기와 사랑이 넘치던 과거의 저택을 그려볼 수 있었다. 쌍둥이 도련님과 아가씨도. 그때는 정말 총명하고 밝은 아이들이었어요. 5살짜리가 어찌나 말도 예쁘게 하고 웃음도 많았는지. 특히 아가씨는 어머니를 쏙 빼닮아서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 도련님은 늘 그런 동생을 듬직하게 챙겼고, 최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수지는 그녀가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렇게 좋으셨던 분이 어쩌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을까요? 높은 곳에서 발을 헛디디셨다니 너무 안타까운 사고예요. 사고라는 단어에 최 여사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주위를 한 번 휙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사고라고 알지. 경찰도 그렇게 결론 내렸고. 하지만 이 집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믿지는 않아. 수진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 여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작은 사모님은 평소에 아주 조심스러운 분이라 그렇게 높은 계단 난간 근처에는 가지도 않으셨어. 더군다나 그날은 비가 와서 대리석 바닥이 꽤 미끄러웠는데도 말이야. 다른 이상한 점도 있었나요? 최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수지는 재촉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최 여사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날 오후에 지금 사모님, 그때는 한 회장님의 개인 비서였던 윤 비서가 저택에 와 있었어. 공식적인 보고 때문이라고 했지만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지. 안방 쪽에서 작은 사모님과 윤 비서가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작은 사모님께서 떨어지셨을 때 쌍둥이 도련님과 아가씨가 바로 그 아래층 홀에서 그걸 전부 다 봤다는 거야. 수지는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5살짜리 아이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끔찍한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것이다. 최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그 충격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야.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다들 충격 때문에 잠시 말을 잃은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아이들은 입을 열지 않았어. 병원에 데려가 보니 의사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실어줌과 함께 청력까지 상실한 것 같다고 하더군. 시민성 농화라고. 마음의 병 때문에 귀와 입이 닫혀버린 거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쌍둥이의 장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끔찍한 트라우마가 남긴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기제였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비명을,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을 끔찍한 소리들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그날의 진실을 품은 채 굳게 닫혀버린 비망록이었다. 수진이 음악실에서 흥얼거렸던 자장가. 아마도 그것은 어머니 김지원 여사가 아이들에게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을 것이다. 한서준이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이 강제로 열리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고통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 분명했다. 그럼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수진이 물었다. 최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에만 미쳐 사시는 분이야. 아내를 잃은 슬픔에 아이들마저 그렇게 되니 거의 이성을 잃으셨지. 그때 옆에서 회장님을 위로하고 챙겨준 게 바로 윤 비서였어. 그리고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녀가 이 집의 새 안주인이 되었지.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누가 감히 JK그룹 회장님 앞에서 그런 말을 꺼낼 수 있었겠어. 윤 비서는 회장님께 아이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회장님과 철저하게 격리시켰어.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님도 지치셨는지 모든 걸 그녀에게 맡겨버렸고 이야기는 완벽한 하나의 그림을 이루었다. 윤 마담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유일한 목격자인 쌍둥이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식물인간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남편의 슬픔과 무관심을 방패 삼아 이 거대한 저택을 자신의 왕국으로 그리고 쌍둥이에게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수진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가 심장에서 들끓었다. 이것은 단순히 불행한 사고나 가정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였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잔인한 아동학대였다. 최 여사님, 오늘 해주신 말씀 아무에게도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최 여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수진을 보며 말했다. 오 선생, 괜한 말썽에 휘말리지 마. 저분은 보통이 아니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 하나 없애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제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수진은 최 여사를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이제 그녀의 임무는 더욱 명확해졌다. 쌍둥이의 침묵을 깨는 것, 그들의 입과 귀를 막고 있는 트라우마의 벽을 허무는 것, 그리고 그 벽 너머에 숨겨진 12년 전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은 청소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험한 임무였다. 하지만 오수진은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억울하게 죽어간 한 여인의 원혼과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두 아이의 고통을 짊어진 심판의 대리인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 인물들의 관계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관찰과 분석의 단계는 끝났다. 다음 단계는 개입이었다. 위험하겠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의 영혼이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
그녀는 움직여야만 했다. 최 여사와의 대화는 오수진의 마음에 무거운 확신과 함께 조급함을 심어주었다. 진실의 윤곽은 잡혔지만 그것은 아직 증거가 아닌 심증과 증언의 조합일 뿐이었다. 윤 마담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다. 그것은 바로 이 집의 최고 권력자 한 회장의 개입이었다. 수진은 한 회장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냈고 저택에서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였다.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일도 드물었고 서재에 틀어박혀 밤늦게까지 서류를 보거나 텅 빈 거실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 모습이 전부였다. 그의 얼굴에는 만성적인 피로와 깊은 고독감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행복한 아버지나 남편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수지는 그가 슬픔과 죄책감에 눈이 먼 아버지일 뿐 근본부터 악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누군가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장막을 걷어준다면 아이들을 위한 부성애가 그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한 회장에게 접근하느냐였다. JK그룹의 회장을 일개 청소부가 독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박 여사나 다른 고용인들을 통해서는 100년이 걸려도 불가능할 터였다. 수진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주특기인 상황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한 회장의 동선을 며칠간 치밀하게 분석했다. 그는 매일 밤 11시가 되면 서재에서 나와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위스키와 얼음을 챙겨 다시 서재로 돌아가곤 했다. 그가 주방으로 가는 길목, 그가 잠시 혼자가 되는 그 짧은 순간이 수진에게는 유일한 기회였다. 계획을 세운 날밤 수진은 복통을 핑계로 다른 고용인들보다 늦게까지 휴게실에 남아 있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택은 다시 한번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수진은 숨을 죽이고 어두운 복도를 가로질렀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다. 그녀는 한 회장의 서재로 이어지는 복도 한가운데 거대한 장식장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정확히 11시 정각 서재에 두꺼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체구의 한 회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은 조명 아래 더욱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주방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수진은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기다렸다. 하나 둘 셋. 그가 장식장을 지나치는 바로 그 순간 수진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회장님. 한 회장은 갑자기 나타난 인형에 화들짝 놀라며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경계심으로 가늘어졌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서 이 깊은 밤에 낯선 청소부와 마주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누구냐 내년은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기세에 눌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이며 말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이곳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무례를 무릅쓰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부디 몇 분만 시간을 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하고 명료했다. 그녀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 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청소부가 감히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다는 거냐.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경비원을 부르겠다. 도련님과 아가씨에 관한 일입니다. 수진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한 회장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내 아이들에 대해 네가 뭘 안다는 거지?
이곳에서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잠시 서재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회장님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뺏지 않겠습니다. 한 회장은 잠시 수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일개 청소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당돌하고 눈빛이 살아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짧은 계산이 오갔을 것이다.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자식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린 것일까? 그는 잠시 후 못마땅하다는 듯 턱짓을 했다. 따라와라. 단 요분이다. 수진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그녀는 한 회장의 뒤를 따라 그의 서재로 들어섰다. 서재는 그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듯 거대하고 웅장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각종 상표와 기념사진들, 그리고 중앙에는 집채만한 책상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차갑고 생기가 없었다. 마치 주인의 텅 빈 내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한 회장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위스키 잔을 채웠다. 그는 수진에게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자, 해봐라. 내 아이들에 대해 네가 뭘 봤고 뭘 들었는지. 만약 시시껄렁한 소리를 짓거린다면 그냥 쫓겨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수진은 그의 책상 앞에서 정중하게 선 채로 미리 머릿속에서 수백 번은 연습했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철저하게 사실과 관찰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했다. 회장님, 저는 지난 몇 주간 도련님과 아가씨를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건대 두 분은 의학적인 의미에서 완벽한 청각장애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다 멈추었다. 그게 무슨 헛소리냐. 얼마 전 다른 한 여가 실수로 크리스털 화병을 깨뜨리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서연 아가씨의 어깨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요.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제가 폐쇄된 음악실을 청소하던 중 무심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때 서재에 계시던 서준 도련님께서 책을 떨어뜨릴 정도로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특정 멜로디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으로 보였습니다. 수진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정황은 두 분의 상태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큰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 즉 시민성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적절한 심리치료와 환경의 변화를 통해 아이들이 다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진의 말은 명료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한 회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지고 차가워졌다. 그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잔을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가능성, 환경의 변화. 네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이 내 아이들을 진단했다. 그들의 결론은 모두 같았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영구적인 청력 및 언어 능력 상실. 그건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비극이고 현실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일개의 청소부가 나타나서 자기가 뭘 봤네, 가능성이 있네 하는 소리를 짓거려. 이게 얼마나 주제넘고 잔인한 희망 고문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수진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지만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좌절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뒤섞인 절규처럼 들렸다. 수진은 그의 반응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였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절망에 익숙해져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느끼실 고통과 절망감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한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아이들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수진은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윤 마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 말이 한 회장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수진을 덮쳤다. 닥쳐라. 내 아내가 윤 마담이 지난 10년간 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내년이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밖에서는 아이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오로지 저 아이들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야. 그런 내 아내의 노력을 모욕하는 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고 내 가족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 그는 완전히 눈이 뒤집혀 있었다. 수진은 깨달았다. 한 회장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윤 마담이 만들어낸 거짓된 현실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여버린 것이다. 그 거짓을 부정하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자신의 3아내의 죽음을 방치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자신의 선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윤 마담은 그의 죄책감과 나약함을 완벽하게 파고들어 그를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렸다. 다시는 내 아이들이나 내 아내에 대해 입에 담지 마라. 넌 그냥 청소부야. 네 역할은 집안을 쓸고 닦는 것 그뿐이다. 만약 오늘과 같은 짓을 한 번만 더 하거나 이따위 헛소리를 다른 곳에 가서 짓거린다면 넌 단순히 해고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나? 내 인생 전체가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한 회장의 목소리는 살기마저 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JK그룹의 총수가 가진 힘으로 그는 자신이 뱉은 말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말을 끝으로 수진은 서재를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한 회장은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는 복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어둡게 느껴졌다. 수진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녀는 권울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한 회장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왕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왕국은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이제 한 회장과 윤 마담 모두의 감시를 받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수진은 절망하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 이제 알겠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권력자에게 호소하는 방식은 틀렸다. 그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안정을 원할 뿐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 진실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쌍둥이가 스스로 침묵의 감옥을 부수고 나오게 만드는 것. 이제 그녀의 전략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했다. 한 회장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서준과 한서연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잃어버린 용기를 되찾아주고 그들의 손에 진실을 외칠 무기를 쥐어주어야 했다. 그것은 훨씬 더 어렵고 더 섬세하며 더 위험한 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길은 그것뿐이었다. 수진은 창밖을 보았다. 거대한 성체는 여전히 굳건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장 견고한 성벽도 가장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균열을 어떻게 파고들어야 할지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참이었다. 한 회장과의 독대는 오수진에게 실패의 쓴맛과 함께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 권력은 진실보다 익숙한 거짓을 선호하며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 저택 안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되었다. 윤 마담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박 여사는 한 회장의 엄명을 받들어 그녀를 그림자처럼 감시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제약되었고 모든 말은 도청될 위험에 처했다. 숨 막히는 감시 속에서 수진은 이전보다 더욱 몸을 낮췄다. 그녀는 다시 완벽하고 성실한 청소부로 돌아갔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들었다. 먼지 하나 없이 복도를 닦고 얼룩 하나 없이 유리창을 빛냈다. 그녀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 마치 저택의 가구 중 하나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위장이었다. 그녀의 몸은 청소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쌍둥이를 향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시작했다. 강요나 설득이 아닌 스며드는 방식을 택했다. 그것은 신뢰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씨앗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는 과정이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수진은 서연의 방 창틀을 닦다가 자신이 정원에서 몰래 접어온 작은 종이약 한 마리를 창가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아무런 메시지도 의미도 없는 순수한 선물이었다. 다음 날 종이약은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수진은 실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또 다른 날 오후 무더운 날씨에 서재 구석에서 꼼짝 않고 책을 읽고 있는 서준을 발견했다. 그의 입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시원한 물 한 잔을 그의 책상 옆 작은 탁자에 놓아두고 조용히 사라졌다. 서준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수진이 방을 나간 후 그가 물컵으로 손을 뻗는 것을 그녀는 문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의도나 대가도 없어 보였다. 그것은 그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베푸는 아주 작고 사소한 친절이었다. 쌍둥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들을 챙겨주는 어른을 마주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무관심과 새어머니의 계산된 보살핌, 고용인들의 동정 어린 무시 속에서 수진의 행동은 낯설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변화의 첫 신호는 서연에게서 나타났다. 며칠 후 수진이 다시 서연의 방을 청소할 때였다. 그녀가 종이약을 놓아두었던 바로 그 자리에 정원에서 꺾어 온 듯한 작은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이미 살짝 시들어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고마워요. 수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꽃을 자신의 작업복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다. 서준의 변화는 더욱 미묘했다. 그는 더 이상 수진을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아주 짧게 그러나 깊이 있게 관찰했다. 그는 이 낯선 청소부의 진위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로 자신들의 편인지 아니면 더 교활한 적의 또 다른 얼굴인지 수진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씨앗은 심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이 스스로 싹을 틔우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저택의 뒤편에는 오랫동안 버려진 유리 온실이 있었다. 한때 김지원 여사가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지만 그녀가 죽은 후로는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윤 마담은 그곳을 흉물스럽다며 철거하려 했지만 한 회장이 유일하게 반대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날 수진은 박 여사로부터 온실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밖에서 보기 흉하지 않게만 정리하라는 것이었다. 수진은 묵묵히 호미를 들고 온실로 향했다. 녹슨 철제 프레임과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과거의 영광을 짐작게 하는 아름다운 식물들이 야생의 모습으로 자라나 있었다. 수진은 잡초를 뽑다가 온실 안쪽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있는 작은 작업대를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온실 안으로 발을 들였다. 오래된 흙냄새와
축축한 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때였다. 수진은 온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아이는 무릎을 감싸 안고 깨진 유리창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큰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잠시 후 서준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늘 그렇듯 동생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수진은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이 낡은 화분을 건드리면서 작은 소리를 냈다. 쌍둥이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로 향했다. 서준의 눈빛은 즉각 경계태세로 바뀌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것이 어렸다. 수진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잡초를 뽑던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어떤 말도 어떤 몸짓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려고 노력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 멜로디를 다시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음악실에서 불렀던 바로 그 자장가였다. 아주 작게 거의 들릴 듯 말 듯 한 소리로. 그것은 아이들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이 기묘한 긴장감을 풀어줄 유일한 언어는 어쩌면 말이나 몸짓이 아닌 음악일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판단이었다. 멜로디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자 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달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리운 무언가를 만난 듯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눈물이었다. 서준은 동생의 반응에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수진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당신이 또 내 동생을 울리는군.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오빠의 팔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수진에게 다가왔다. 수진은 노래를 멈추고 숨을 죽였다. 서연은 수진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렁그렁한 눈물 너머로 아이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했다.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행동을 했다. 서연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서툴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절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림은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웠다. 긴 머리를 한 여인의 형상, 아마도 엄마일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머리를 틀어 올리고 날카로운 눈매를 한 또 다른 여인의 모습이 그려졌다. 윤마담. 두 여인 사이에 끊어진 진주 목걸이가 그려졌다. 진주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는 수없이 많은 계단을 그렸다.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아찔한 계단이었다. 그림을 완성한 서연은 탈진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수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필사적으로 묻고 있었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조각들을 제발 맞춰주세요. 수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12년 전 그날의 진실을 담고 있는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어머니의 죽음, 윤마담과의 다툼 끊어진 목걸이, 그리고 계단에서의 추락. 이 모든 것을 굳은 얼굴로 지켜보던 것은 서준이었다. 그는 동생의 그림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분노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여동생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이 기억의 파편들을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서준은 굳은 걸음으로 수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그려진 그림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리고는 수진을 그 다음에는 자신과 동생을 차례로 가리켰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강하게 한번 끄덕였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세상 그 어떤 맹세보다도 강력하고 단단한 동맹이 맺어졌다. 우리는 이제 한편이다. 함께 싸우자. 서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수진은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도 절박한 두 명의 동료가 생겼다. 그래. 수진은 처음으로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이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수진의 입 모양과 눈빛을 통해 그녀의 의지를 정확히 읽어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고 서준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그날 이후 저택의 가장 버려진 공간이었던 유리 온실은 세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그들은 매일 오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곳에서 만났다. 수진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글을 익혔다. 그들의 닫혔던 세상에 언어라는 새로운 창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서연의 기억을 온전하게 복원하는 것이었다. 서연이 그렸던 끊어진 진주 목걸이. 그것이 실존하는 물건이라면 어쩌면 그날의 물리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수진은 아이들에게 종이와 펜을 건네주며 물었다. 물론 그녀는 입 모양과 표정, 그리고 간단한 손짓을 섞어 소통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봤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서준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그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마침내 서준이 펜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그가 쓴 단어는 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위험한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엄마의 보석함. 그 보석함은 아마도 윤마담이 차지했거나 혹은 저택 어딘가에 봉인되어 있을 터였다. 이제 그들의 방역 계획은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되었다. 증거를 찾아라. 기억을 완성하라.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라. 침묵의 성 안에서 소리 없는 방역의 서막이 조용히 그러나 거침없이 오르고 있었다. 유리 온실에서의 맹세 이후 세 사람의 소리 없는 방역은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서연의 기억 속 끊어진 진주 목걸이의 행방을 찾는 것이었다. 서준은 펜을 들어 그것이 어머니의 보석함에 있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보석함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윤마담의 차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윤마담의 드레스룸에 잠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녀만의 방식이 있었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공간 구조와 고용인들의 근무 패턴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윤마담이 일주일에 한 번 오후 시간을 통째로 비우고 습해 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드레스룸 청소는 가장 연차가 낮은 하녀에게 맡겨진다는 것도. 수진은 그 하녀에게 접근했다. 몸이 좋지 않아 보이는 그녀에게 따뜻한 약초차를 건네며 자신이 대신 청소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쌍둥이는 밖에서 망을 보고 수진은 윤마담의 화려하지만 차가운 드레스룸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온통 명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수진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방 한쪽에 놓인 고풍스러운 작의 보석함을 발견했다. 김지원 여사의 것이 틀림없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열었다. 안에는 눈부신 보석들이 가득했지만 진주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다. 실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수진은 보석함 아래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발견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곳을 열자 먼지 쌓인 작은 벨벳 주머니 몇 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보석이 아닌 낡은 소형 비디오 테이프와 작은 열쇠로 잠긴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김주원 여사가 직접 손으로 그린 것으로 보이는 자장가의 악보가 놓여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수지는 악보와 일기장 그리고 테이프들을 몰래 작업복 안주머니에 숨겼다. 증거가 될 만한 목걸이는 찾지 못했지만 어쩌면 이것들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지도 몰랐다. 그날 밤 비밀작전본부가 된 온실에서 세 사람은 함께 악보를 펼쳐보았다. 서준은 악보를 보자마자 손끝을 떨었다. 잊고 있던 어머니의 필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서연은 악보 위에 그려진 작은 꽃그림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겼다. 수지는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그녀는 피아노 건반 그림을 그려 서준을 가리켰고 입모양으로 엄마라고 말하며 서연을 가리켰다. 아이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윤마담은 자신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쌍둥이의 눈빛이 변했다. 예전처럼 텅 비어 있지 않고 무언가 살아있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끼리 주고받는 눈빛은 더욱 은밀하고 깊어졌다. 불안해진 윤마담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한 회장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여보, 아이들 상태가 요즘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가끔 악몽을 꾸는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제가 스위스에 있는 최고의 재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환경도 좋고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돌봐준다고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는 게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온통 거짓이었지만 죄책감에 눈이 먼 한 회장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는 결국 아내의 헌신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윤마담은 이를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 변호사와 주치의를 부른 공식적인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쌍둥이를 해외로 보내는 서류에 한 회장이 최종적으로 서명하는 자리였다.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다. 회의가 열리는 날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실에는 한 회장과 윤마담, 그리고 딱딱한 표정의 변호사와 주치의가 앉아 있었다. 쌍둥이는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혀졌다.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자리였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어떤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수지는 차를 나르는 하녀 역할을 자처했다. 그녀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든 채 조용히 거실을 오갔다.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도 미미해서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상황을 주시하며 쌍둥이에게 조용한 눈빛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준비됐지? 윤마담이 위선적인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말 가슴 아픈 결정이지만 다 우리 서준이와 서연이를 위한 일입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치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학적인 소견을 덧붙였다. 변호사는 서류의 법적인 문제없음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윤마담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한 회장은 지친 얼굴로 만년필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셔쨍그랑 수진이 차를 따르다가 실수로 찻잔 받침을 테이블에 떨어뜨렸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그것은 약속된 신호였다. 모두의 시선이 잠시 수진에게 쏠린 틈을 타 한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서준아, 앉아라. 윤마담이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서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윤마담이나 아버지를 향해 가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거실과 연결된 굳게 닫힌 음악실 문을 향하고 있었다. 수진이 미리 잠금 장치를 풀어놓은 바로 그 문이었다. 서준이 망설임 없이 음악실 문을 열자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검고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내가 죽은 후 지난 12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준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걸음으로 피아노 앞에 섰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방 안에 모든 공기가 멎는 듯한 침묵. 지난 12년간 자의적으로 단 하나의 소리도 내지 않았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졌다. 투박하고 서툴렀다. 오랫동안 잊혔던 기억을 더듬는 듯 손가락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맸다. 하지만 그 멜로디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수진이 흥얼거렸던,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바로 그 자장가였다. 음악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강물처럼 저택의 거짓된 평화를 적시기 시작했다. 한 회장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귀에 들리는 것은 단순한 피아노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아내의 목소리였고 행복했던 과거의 웃음소리였으며 자신이 외면하고 묻어버렸던 모든 진실의 아우성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누가 저애 좀 끌어내. 윤 마담이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우아함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공포와 불안이 드러났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모두가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압도당해 있었다. 피아노 연주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다. 서준의 손가락은 기억을 되찾은 듯 건반 위를 유려하게 오갔다. 그의 등은 꼿꼿이 펴졌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닌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의 연주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영혼이 그의 손을 빌려 마지막 진실을 연주하는 진실의 협주곡이었다. 멜로디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는 순간 얼어붙은 듯 서 있던 한서연이 움직였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윤마담도 피아노를 치는 오빠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충격에 빠진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의 입술이 열렸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 입술이 목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한 거칠고 마찰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단어가 되어 터져 나왔다. 엄마. 그것은 간말을 배우는 아이처럼 어눌한 발음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하고 명료하게 거실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것은 질문이었다. 아빠, 우리 엄마 기억하세요? 그것은 절규였다. 아빠, 우리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그것은 고발이었다. 아빠, 당신은 방관자였어요. 피아노 소리가 멎었다. 서준은 연주를 멈추고 불타는 듯한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서연은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여전히 아버지를 향해 서 있었다. 한 회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아들과 12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딸, 그리고 이제는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진 아내를 차례로 번갈아 보았다. 지난 12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아내가 정성껏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이 단 몇 분 만에 한 음의 멜로디와 한마디의 단어로 인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는 목격하고 있었다. 진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것은 잔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진실의 협주곡은 끝났다.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모두는 곧 닥쳐올 거대한 파멸의 전주곡을 듣고 있었다. 서연의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 중에 마지막 파편처럼 흩어진 후 찾아온 침묵은 그 이전의 어떤 침묵보다도 무겁고 살벌했다. 그것은 더 이상 억압된 정적이 아니라 모든 진실이 터져 나온 후에 폭풍전야였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한 회장이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JK그룹의 총수로서 냉혹한 결정을 내릴 때 짓는 얼음 같은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아내 윤마담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거지?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질문과 모든 분노, 그리고 모든 배신감에 대한 추궁이 담겨 있었다. 여보, 저 애들이 지금 충격으로 헛것을 보는 거예요. 저 청소부년이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한 게 틀림없어요. 저 년을 당장 윤 마담의 변명은 공포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 하지만 한 회장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아내의 눈동자 깊은 곳, 그곳에서 일렁이는 공포와 죄의식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난 12년간 그를 속여왔던 모든 거짓말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경찰이 아니었다. 그의 개인 비서실장이자 법무팀장이었다. 나다. 지금 당장 저택으로 와. 외부 경호 인력 포함해서. 그리고 윤지숙 상무의 모든 법인카드와 출입 권한을 정지시켜. 내 집에서 나가는 것도 외부와 연락하는 것도 허락하지 마.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막아. 전화기 너머에서는 어떤 질문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라는 짧은 대답만이 돌아왔다. 한 회장은 전화를 끊고 이제는 사색이 된 변호사와 주치의를 향해 말했다. 두 분은 오늘 여기서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함구해야 할 겁니다. 만약 단 한마디라도 외부로 새어나간다면 당신들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증명해주지. 그것은 협박이자 명령이었다. 두 사람은 넋이 나간 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권력의 무게추는 순식간에 기울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이 저택의 여왕이었던 윤 마담은 이제 자신의 성에 갇힌 죄수가 되었다. 그녀는 주저앉아 절규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한 회장은 마침내 자신의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피아노 앞에 서 있는 아들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딸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그와 아이들 사이에는 12년이라는 시간의 강,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이라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는 그저 고통스러운 얼굴로 아이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는 것이 전부였다. 서준아, 서연아. 그때 그림자처럼 서 있던 오수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한 회장을 지나쳐 그의 법무팀장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일기장과 비디오 테이프들을 꺼내 건넸다. 고 김지원 여사님의 유품입니다. 아마 회장님께서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수진의 의도를 파악하고 물건을 정중하게 받아들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후 저택은 새로운 질서 아래 재편되기 시작했다. 한 회장의 지시 아래 윤마담의 측근이었던 고용인들은 모두 해고되었다.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어색하지만 진실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김지원 여사의 일기장과 비디오 테이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일기장에는 윤 비서 과거에 윤 마담의 야심과 집착, 그리고 그것에 대한 김지원 여사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비디오 테이프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화면 속에는 5살 배기 쌍둥이가 엄마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웃고 제잘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그리고 누구보다 밝고 행복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한 회장은 밤새도록 테이프를 돌려보며 오열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무책임한 아버지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살아있는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했던 것이다. 윤 마담 대한 조사는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12년 전 사건의 진실은 명확했다. 그녀는 김지원 여사와의 다툼 끝에 그녀를 계단에서 밀었고 그것을 사고로 위장했다. 살인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웠지만 폭행치사와 증거인멸, 그리고 12년간 이어진 아동학대 혐의는 그녀를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몰락은 완벽했고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다. 한 회장은 회사에 무기한 휴가를 냈다. 그는 지난 12년간 놓쳤던 아버지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했다. 아이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서준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거두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늘 왜 이제 와서?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길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불안에 떨며 오빠의 등 뒤로 숨기 일쑤였다. 그들 사이에 얼음을 깨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부의 모습으로 저택에 머물며 아이들과 아버지를 조용히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한 회장에게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다가가는 법을. 그녀는 한 회장을 데리고 유리 온실로 갔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서툰 손짓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법을 보여주었다. 한 회장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아이들의 눈을 마주하고 그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서서히 그들만의 언어를 배워나갔다. 아이들의 회복은 더디지만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국내 최고의 심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들이 저택으로 와 아이들을 도왔다. 서연이는 미술치료를 통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서준이는 음악치료를 통해 분노를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두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한 회장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쏟았다. 그 어눌한 한마디는 그에게 세상 그 어떤 계약 성사보다도 값진 성공이었다. 시간이 흘러 저택의 새로운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할 무렵 오수진은 조용히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한 회장은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수진에게 백지수표와 JK그룹의 고위 임원직을 제안했다. 오 선생, 당신은 내 가족을 구했어. 내 남은 인생을 다 바쳐도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거요. 원하는 게 뭐든 말만 하시오. 집이든 돈이든 명예든 뭐든지 주겠소.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제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일, 당신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잖소. 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한 회장의 질문에 수진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먼지든 아니면 거짓과 불이든 말이죠.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대신 단 한 가지 부탁을 했다. 회장님의 힘으로고 김지원 여사님의 이름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과거의 상처로 인해 목소리를 잃은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요. 그것이 아이들의 어머니께서도 가장 바라시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장님께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속죄가 될 것입니다. 한 회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침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하겠소. 꼭 그렇게 하겠소. 수진이 저택을 떠나는 날 쌍둥이는 온실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가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를 통해 모든 감사와 사랑이 전해졌다. 수진은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소리 없이 입 모양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제 너희의 목소리로 너희의 세상을 마음껏 노래하렴. 그리고 1년 후 한 회장의 저택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한 회장은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을 벗고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아이들과 함께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아빠, 저것 봐요. 무지개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제법 맑고 또렷했다. 그녀는 하늘을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다. 그러네. 우리 딸 덕분에 아빠가 무지개도 다 보네. 서준은 기타를 들고 와 서툰 솜씨로 코드를 짚으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조금 낮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저택을 짓누르던 12년의 침묵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가족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 내일의 소리가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오수진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아마도 또 다른 어딘가에서 침묵 속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남긴 기적은 이제 온전히 그들의 삶이 되어 저택 안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침묵의 성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다시 연주되기 시작했다.